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자신의 명성을 담보로 역마진 전환사채, 소위 CB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받는 희한한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단번에 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조건을 보면 만기일인 5년 후에 현재 주가보다 15% 정도 오른 가격에 주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분들은 15%의 주가 상승 이상의 주가 상승을 확실한 것이죠. 이와 같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 오른발만 쓰거나 왼발만 쓰는 분들은 없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조달하는 것이 오른발의 역할이라면 왼발, 즉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경영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른발과 왼발, 양발을 모두 쓰시는 경영자이신가요? 아니면 주발, 한쪽 발만 쓰는 경영자이신가요? 이번 차시에는 양발을 쓰는 경영자가 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두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기업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두 기업 모두 자산은 5억 원이라 동일한데요. A기업은 부채가 2억 원이고 자본이 3억 원입니다. 반면에 B기업은 부채가 3억 원이고 자본이 2억 원인데요. 우리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의 3대 구성 항목이라고 한다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단순히 자산의 일부는 부채, 즉 채권자의 몫이고 나머지는 자본, 즉 주주의 몫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우리가 청산 시점에서 자산을 나눠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자산이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진다기보다는 이 자산을 구성하는 부채와 자본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이게 훨씬 더 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시총 1위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요? 먼저 자산 총계를 보시면 약 454조의 자산입니다. 이 450 자산이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었나 보시면은요,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약 9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주 등을 통해서 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이 나머지 360조 정도가 되네요.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총 자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상당한 방법이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이죠. 애플의 총 자산 규모를 보시면 약 3,52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로 1,300원 정도 적용을 하시면 46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애플과 삼성의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요. 이 3,525억 달러 중에서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무려 2,900억 달러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많죠. 나머지가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621억 정도가 됩니다. 삼성과 애플 둘 다 약 460조 원의 자산 규모인데요. 부채를 통한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은 앞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AB 기업처럼 다소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영업 활동에서 외상 거래가 발생될 수 있죠. 외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줘야 되는 돈을 아직 못 줬을 때, 그걸 흔히 영업과 관련된 것을 매입 채무라고 하고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를 우리가 샀고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경영이 잘 나가면 먼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선수금 또는 선수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일종의 이것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돈이 필요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직접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활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들한테 돈을 비는 차입금 활동과 회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이러한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줍니다. 마치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이런 유동부채는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당연히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실제로 부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요? 우선 삼성전자의 총 부채는 앞서 보신 것처럼 올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9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유동부채가 74조, 비유동부채가 17조 정도가 됩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할 유동부채가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과 같은 외상 거래가 유동과 비유동에 널려져 있는데요. 그 총 금액을 보시면 약 58조 정도 됩니다. 총 부채가 90조인데요. 그중에 58조가 이런 외상 거래니까 삼성전자는 영업과 관련된 외상 거래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수금은 1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먼저 받은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은행한테 빌린 것을 차입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사채를 의미하는데요.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는 1년 이후에 갚는 비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년 안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겠죠. 그런 것들을 유동성을 붙여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둘을 합쳐서 유동성 장기 부채 또는 유동성 금융 장기 부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유동성 장기 부채를 보면 대부분 장기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차입금의 주석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입권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입금의 총 금액을 보면 9조 4천억 정도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법으로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법, 즉 사채가 있는데요. 규모가 매우 작네요. 5,676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정합해 본다면은 매입 채무 등과 같은 외상 거래가 전체 부채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1.5%에 그치고 있고요. 은행한테 빌리는 차입금이 10.5%, 그리고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은 0.6%에 불과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부채 중에서도 외상 거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거래를 모두 합쳐도 77.6%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22%, 23%가 부채 중에 표시가 안 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회계상 부채입니다. 회계상 법인세 때문에 생기는 부채가 있고요. 충당 부채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상의 부채가 나머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와 자본은 자산의 분배가 아닌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된 방법은 매입 채무, 미지급금과 같은 외상거래, 그리고 선수금, 차입금과 사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달 방법은 기업마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이러한 자금 조달 차이의 원인을 이해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매입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은 부채지만요.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외상거래가 많이 있었죠.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외상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생 측면에서는 비난의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ESG가 강조되는 시점에는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외상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과 사채죠. 특히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요, 단기 차입금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 중에 유동성이 붙어져 있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부채에는 회계상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총 부채 규모만을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부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을 일으키는, 즉 이자 비용을 일으키는 항목들은 차입금과 사채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3년 9월 말, 즉 3분기 말 이러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등의 금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도 매우 유사한 수준인 10조를 유지하고 있죠. 총 부채 90조 중에 약 10조 정도가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금이나 사채인데요. 정확한 이자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주석에 들어가셔서요, 금융 비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비용의 이자 비용을 보시면은 누적된 금액이 잘 나타나고 있죠. 지금 3개월 말 누적된 금액을 보시면은요, 8,578억 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금액이 8,578억 원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4,887억 원이니까요. 요즘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급등한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한번 뽑아보면요. 3분기 말 사채와 차입금의 총 금액은 약 10조 정도가 됐죠. 근데 기초 금액도 10조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기초와 3분기 말 금액을 평균해 주면은 10조 1,916억 정도가 됩니다. 매일매일 사채와 차입금의 규모를 뽑아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연초와 그리고 보고자 하는 연말, 기말의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자 비용이 3분기 말까지 누적된 금액이 8,578억인데 이건 3분기 말까지니까 1년치로 환산해 보면은요, 약 1조 1,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자율은 이 이자 비용을 평균화된 사채와 차입금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무려 11.2%가 됩니다. 엄청 높은 숫자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에 사채와 차입금의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절대적인 이자 금액 수치가 2배가 늘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약 2배가 늘어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금리 상승이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 차입금은 없고요. 사채만 존재했습니다. 그걸 턴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2023년 9월 말 기준과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총 사채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자 비용은 2023년 전체 이자 비용이 39억 달러 정도가 돼서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자 비용을 사채와 차입금의 평균으로 나눠보면 이자율이 3.65%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11%가 넘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4%가 안 되니까 삼성전자의 경영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본을 통해서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요? 그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자 여러분들의 주주들을 통해서 자금을 납입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자본금 또는
액면 금액 이상으로 납입받는 경우에 그 금액은 따로 구분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외에도 자본을 구성하는 또는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항목이요.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유출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이익 누적액인데요. 이를 우리는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나 한번 보시면은요. 부채와 자본의 총계, 즉 총자산은 앞서 보신 것처럼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454조인데요. 그중에서 자본이 363조, 엄청 많죠. 이 자본 363조 중에 하단에 보면은 비지배 지분이라고 해서 10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 자회사에 삼성전자가 아닌 제3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의미하는데요. 363조 총 자본 중에 10조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지배기업, 즉 삼성전자에 귀속되는 자본 금액이 나와 있는데 353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 즉 자본금이 8,975억 정도 되고요.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은 342조입니다. 결국 총 자산 454조 중에서 가장 크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뭔가 봤더니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주지 않고 재투자한 이익잉여금이 342조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많고 그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도 자산 규모는 비슷하죠. 달러로 확인해 보면은 총 자산 규모가 3,525억 달러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은 그중에서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얼마인가 봤더니 621억 달러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대부분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애플은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고 자본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에 있는 커머셜 스탁이 뭐냐면은 자본금입니다. 즉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 738억이에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주들이 738억을 납입했는데 자본은 621억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그 손실이 발생된 게 보시면은 데피시트 해갖고 가로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2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정보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재무제표를 살펴볼 텐데요.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본에서 잘 이해 안 되는 항목들이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하나인 자본 변동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게 738억 달러, 앞에서 본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이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아까 괄호에 묶여져 있던 2억 달러가 나와 있는데 왜 2억 달러가 됐는지 봤더니요. 넷 인컴이 순이익입니다. 애플은 2023년 1년 동안에 순이익이 거의 969억 달러 벌었습니다. 근데 왜 자본이 마이너스냐? 그 순이익 중에서 일단 배당을요. 약 149억 정도 줬고요. 또 하나 큰 금액이 있죠. 770억이 커먼 스탁 리퍼체이스드 해서 이건 뭐냐면 자기 주식을 다시 사왔다는 뜻이에요. 애플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되사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자본에서 발행한 걸 다시 사왔으니까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770억이 가로로 묶여져 있어서 결국은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금으로 마이너스 2억 달러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익을 많이 벌고 있지만 자기 주식을 많이 사와서 자본 항목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기 주식을 많이 살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주들을 위해서 10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50주를 다시 사와서 자기 주식화했다면 남은 주식은 50주만 시장에서 돌아다니겠죠. 그럼 우리 회사의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
한 주의 가치는 2배가 증가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은 주주들한테 주주가치 환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도 소위 기회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 비용같이 직접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한 부분요. 자본의 사용 대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가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의 대가인데 그것은 투자의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흔히 기업은 3가지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국가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위험,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유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들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소위 대용치, 플락시라고 해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 위험은 국채 이자율로 측정을 합니다. 국가 이자율이 결국은 그 국가의 위험을 반영하니까요. 자본시장 위험은 그 자본시장의 수익률 변동으로 측정을 하고요. 기업 고유 위험은 그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의 상관성에 의해서 이를 우리는 베타 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측정을 합니다. 이론상은 이렇게 되는데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보셔야 되니까 우리 한국 기업인 삼성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위험은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로 결정이 될 때 흔히 가장 이론적인 금리가 2 내지 3%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이용은 종합주가지수 변동으로 얘기하는데요. 물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이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10에서 13%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들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고유 위험은 이 종합주가지수의 변동과 기업 고유의 주가 변동의 관계성인데요. 그걸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일반적인 주식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 베타 계수값을 찾아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베타 계수값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96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100원이 바뀌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96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 우선 국가 위험인 3%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위험인 10%에서 국가 위험 3%는 빼줍니다. 그러면 7%가 순수한 자본시장 위험이겠죠. 여기에 자본시장과 기업 고유 위험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베타 계수 0.96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은 9.72%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부채와 자본의 사용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채의 경우 사용 대가는 바로 이자 비용인데요. 이것은 차입금과 사채에서 발생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부채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부채의 자금 조달 비용, 즉 이자율은 이자 비용을 차입금과 사채의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때 높은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함을 우리가 경영자로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이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기회비용은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이 위험의 3가지 요소가 국가위험, 자본시장 위험, 그리고 기업의 고유 위험인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일반화시킨 산식을 말씀드리면요. 3% 더하기 7%에 우리 회사의 베타 계수값을 곱해주시면 바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자본 조달 비용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이자 비용이나 자본 조달 비용보다 높게 이익을 창출해야지만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동료자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있는 표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표에 동의가 되십니까? 왼쪽에 있는 표는 부채나 또는 부채 나누기 자본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부채나 부채 나누기 자본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채와 부채 나누기 자본, 즉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앞에 있는 것과 달리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정확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나 부채 나누기 자본이 증가할 때 기업 가치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보다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앞에 삼성의 경우를 잠깐 보시면 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비용 중에서 이 이자율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높이 발생돼서 11%까지 올라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의 이자율 같은 경우는 5%대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비용은 아까 얼마가 나왔죠? 거의 10%가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 비용을 주면 되는데요. 내가 투자를 받으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채 또는 부채 나누기 자본이 증가하다 보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두 번째 칸 또는 세 번째 칸처럼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시에 강의했을 때 드린 첫 번째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어느 게 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똑같고 자금 조달 비용만 고려한다면 A기업보다는 B기업이 오히려 더 적정한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삼성과 애플의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50%가 안 되죠. 엄청 건실합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플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낮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애플이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부채보다는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어떤 방법이 더 선호된 방법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에서 일어나는 외상거래,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또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일반적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죠.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활동에서의 외상거래가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차입금이 선호되는 방법일까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채가 선호되는 방법일까요? 차입금은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그러면 은행들은 아무래도 수수료를 요구할 겁니다. 회사채는 내가 직접 빌리는 거니까 그런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회사의 동일한 위험이라도 은행보다는 내가 직접 빌리는 게 더 저렴할 테니까 사채가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인데 어느 게 더 저렴한 방법일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돈을 빌리는데 내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의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10년 후에 제가 갚는다고 하면 더 이자율을 높이시겠습니까? 낮추시겠습니까? 당연히 높이시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의 이자율이 장기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저렴한 것이 이론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러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여러 번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년도, 98년도, 그리고 2005년, 2019년 다 경기가 침체되는 시점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코로나 때 일어난 2019년이 가장 최근이었죠. 이유는 뭐냐면요. 6개월, 3개월 또는 1년의 단기에 대한 경제도 확실하지 않는데 저 미래 경기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단기 이자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정상화된다면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은 주주들이 납입하는 자본금이 있고요. 돈 번 것을 배당 주지 않고 이익으로 누적하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어느 방법이 그래도 더 저렴할까요? 아무래도 돈 번 것을 재투자하는 게 주주들이 직접 돈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5번째, 자본금이 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은
부채와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한다면요. 순서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과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거래, 두 번째는 사채, 세 번째가 단기차입금, 네 번째가 장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마지막으로 주주들한테 납입받는 방법이 가장 비싼 돈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어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 회사를 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오히려 관심을 갖고 그 회사채를 갖고 어떤 자산을 구입하는지를 본다면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났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기업, B기업,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기업을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 선호하시겠습니까? 사채가 차입금보다는 저렴한 방법이니까 A기업을 선호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오히려 선호받을 수 있고요. 자본이라도 자본금이 많은 기업과 이익잉여이 많은 기업, 어느 기업이 선호받을 수 있죠? 이익잉여이 많은 기업이 자본금이 많은 기업보다 선호될 수 있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상대적 자본 구조에서 일정 범위까지는 부채의 증가가 레버리지 효과로 오히려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 여러분께서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기업 가치 제고를 이해하시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가 자본보다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자금 조달 우선순위는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죠. 이것은 이미 이론화가 되어서 소위 패킹 오더 띠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